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는 신라의 왕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가에서 5월 5일에 태어났는데 헌안왕의 서자라고도 하고 경문왕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 집 위의 무지개와 같은 빛이 하늘로 뻗쳤습니다. 일관이 이 모습을 보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아이는 중호일에 태어났으며 태어나면서 빛이 번쩍거리는 이빨을 가지고 있으니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자라서 나라에 이롭지 않은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기르지 말고 버리소서. 이에 왕은 사자를 보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아이를 빼앗아 다락 아래로 내던졌지만 유모가 몰래 받아 살려냈습니다. 상황에 놀라 어둥대던 유모가 그만 손가락으로 한쪽 눈을 찔러 아이는 애꾸가 되었습니다. 유모는 숨어다니며 몰래 궁예를 키웠습니다. 아이는 장난이 매우 심했으며 애꾸라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궁예가 10살쯤 되었을 때 유모가 말했습니다. 아기씨가 태어날 때 나라에서 버림을 받았는데 내가 차마 못할 짓이라고 여겨 움천해 지금까지 길러왔습니다. 그런데도 아기씨의 장난이 이처럼 심하니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나와 아기씨는 함께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하렵니까? 그렇다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어머니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국내는 세속의 권력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출가했습니다. 3달 사이에서 머리를 깎은 궁예는 선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절의 계율에 구애받지 않고 늘 의기양양하게 담력을 자랑했습니다. 어느 날 제를 지내려고 나가는 길에 까마귀가 상가지를 물어다가 그의 바리떼 속에 떨어뜨렸는데 얽힌 모양이 왕자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신라조정에 적개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부석사에 들른 그는 절방벽에 왕의 초상화가 걸린 걸 보고 칼을 뽑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곧 신라를 향한 적개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시끄러운 세상이 궁예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환속하여 세속의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성여왕 5년인 891년 궁예는 죽주에서 봉기한 기원을 찾았습니다. 당시 기원은 경기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거만해 부하들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궁예는 기원의 부하들과 함께 북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양길에게 투항했습니다. 양길은 많은 부하를 거느린 궁예를 환대했습니다. 강원도 동쪽 지역을 맡은 궁예는 여러 차례 승전을 거듭한 끝에 894년 명주 땅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3,500여 명에 이르는 군사를 거느린 그는 양길과 손을 끊고 10여 개의 군현을 점령했으며 이웃 철원을 거점으로 활동했습니다. 895년 내외의 관직을 정하고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지요. 궁예는 이 시기쯤에 왕건부자를 만났습니다. 왕씨 일가는 당시 송악의 대호족이었는데 궁예의 세력이 날로 커지자 마침내 부하들을 이끌고 896년 궁예에게 귀순했습니다. 이로써 궁예는 송악을 비롯한 황해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고 898년에는 철원에서 송악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이듬해 양길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충청, 경기, 황해, 강원 등 신라 북부 지역을 장악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세력을 키운 궁예는 901년 고구려 부흥과 신라타도를 패방하며 후 고구려를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신라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구려 유민이어서 신라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궁예는 바로 이 점을 노려 고구려의 우회임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력이 점점 강화되자 궁예는 후 고구려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진이라는 국호를 채택했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해 자주성을 드높였으며 정부의 관제도 새로이 편성하여 국가적인 면모를 강화했습니다. 905년 도읍을 다시 철원으로 옮긴 궁예는 911년에는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습니다. 완전한 기틀을 갖춘 새로운 국가를 드디어 탄생시킨 것이죠. 견훤이 후백제를 세움으로써 한반도는 이른바 신라, 태봉, 후백제의 후상국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후백제가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다면 태봉은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 북부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식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후백제가 후삼국 초기의 전국을 이끌었지만 힘을 정비한 궁예가 후백제의 곡창지대를 공격하면서 판세가 변했습니다. 궁예는 왕건이란 뛰어난 장수를 앞세워 후백제를 공략했습니다. 왕건은 병법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덕망이 높아 추종자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뛰어난 성품을 지닌 왕건을 존경했고 이것은 싸움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왕건의 활약으로 태봉의 영역은 충주와 청주 등의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의 상주까지 넓혀졌습니다. 왕건은 나주를 공략하여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했고 중국과 이어진 백기를 차단했습니다. 태봉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 왕건의 위상 또한 높아졌습니다.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칭했습니다. 금으로 장식한 건을 쓰고 중이나 도사가 입는 방포를 입고 다녔지요. 큰아들은 청광보살, 작은아들은 신광보살이라고 불렀지요. 비단으로 갈기와 꼬리를 장식한 흰말을 타고 바깥 출입을 했습니다. 동남 동녀들이 깃발과 일산을 들고 향화를 받들고 앞길을 인도했으며 비구 200여 명은 번패를 부르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민중들이 받드는 미륵불의 위상을 이용해 백성들의 환상을 자극했습니다. 스스로 불경 20여 권을 지어서는 신하들에게 강론하기도 했지요. 어떤 중이 이것은 모두 사특하고 괴이한 말이어서 가르침이 될 수 없다고 하자 철퇴로 그를 내리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913년 궁예는 왕건을 파진청 겸 시중으로 임명했습니다. 왕건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궁예는 변덕이 심했으며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이런 궁예의 성품을 잘 아는 왕건은 언젠가 자신에게 칼이 겨루어질까 염려하여 궁예에게 변방으로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변방에 있는 것이 중앙에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궁예는 왕건에게 수군의 지휘권을 다시 맡겼습니다. 그는 수군을 맡자마자 나주 지역을 압박하던 후백제 군사들을 물리치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궁예는 이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짐의 여러 장수들 중에 누가 왕건과 비길만 하겠는가? 문제는 왕건을 향한 궁예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쉬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궁예는 왕건의 세력과 입지가 강화되자 점차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에 왕건을 급히 소환하여 역모 혐의를 씌우기도 했습니다. 평소 궁예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다고 스스로 공언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독심술을 내세워 수백 명의 장수와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역모죄로 몰았지만 그것은 오로지 궁예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궁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여자의 음부를 불에 달군 쇠 방망이로 찔러 연기가 입과 코로 나오도록 하는 형벌을 가하기도 했다지요. 역모설에 입사한 왕건은 바짝 긴장했지만 그런 마음을 숨기고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루는 궁예가 왕건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처형한 자들에게 몰수한 금과 보물, 가재도구 등을 점검하고 있던 궁예는 왕건을 성난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 왕건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어찌 제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능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지금 곧 정신을 집중시켜 그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리라. 눈을 감고 뒷짐을 진 궁예는 한참 동안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이때 최응이 고의로 떨어뜨린 붓을 줍는 척하며 왕건에게 귀옛말로 속삭였습니다. 장군, 정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이 말을 듣고 왕건은 거짓으로 역모를 인정했습니다. 폐하, 사실은 제가 모반을 계획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궁예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대는 과연 정직한 사람이구나. 흡족함을 느낀 궁예는 곧 왕건에게 금은으로 장식한 말 한 장과 굴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를 속이려 하지 말라.
고려사에 실린 이 이야기를 참고하면 궁에는 애초부터 왕건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왕건의 충성심을 시험하며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궁의 이 생각이 어떻든 왕건은 더욱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홍유, 배영경, 신순겸, 복지겸 등이 왕건을 찾아와 모반을 도모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왕건은 선뜻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인 유씨가 설득에 나섰고 왕건은 마침내 이 계획을 받아들여 군사를 이끌고 왕성으로 향했습니다. 왕건의 반역 소식을 들은 궁에는 승산이 없음을 판단하고는 변복한 채 왕성을 몰래 빠져나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냐를 던전하다가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몰래 보리 이삭을 잘라먹다가 백성들에게 들켜 맞아 죽었습니다. 군사를 일으킨 지 28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지요.